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녹화하는 용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전 이야기 하도록 하겠는데요. 2부 말미에는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도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첫 번째 순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겨울인데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중계 대공세를 주도할 거냐 하는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세가 곧 임박했다는 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푸틴이 3월까지 돈바스 전쟁을 끝내라 라고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흐무트 정부가 이제 가장 치열하게 지금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어제 밤까지 뉴스를 제가 쭉 봤습니다만 바흐무트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악하고 있고 다만 그 북쪽에 솔레다르는 이제 완전히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조그만 도시들 거의 뭐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그런 조그만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의 수개를 러시아군이 이제 따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북쪽과 남쪽에서 바흐무트를 압박해 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포위망이 좁혀진다면은 이제 바흐무트에 남겨져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서쪽밖에 퇴로가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북쪽과 남쪽이 이제 협격이 되고 동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솔리다르에서 바흐무트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죠. 다는 이제 지금 현재는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다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바흐무트를 계속해서 공략하는 문제는 결국 도네츠크를 완전 정복하겠다라는 이제 기도의 다름 아닙니다. 루안스크는 거의 대부분 세베로도네츠크가 떨어지면서 점령했습니다만 이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이 우크라이나 군의 수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최근에 참모총장을 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군 정부 총사령관을 맡은 그 게라시모프한테 3월 안에 돈바스 전쟁 결국 동부 전선이죠. 동부 전선을 끝내라 라고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헤르손까지 떨어졌고 지난번 리만 이런 쪽이 이제 잠식당하면서 동부 전선에서도 패퇴를 거듭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내에 어떤 군중들의 어떤 분규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군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게라시모프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포격전이죠. 바흐무트 전투를 하더라도 이제 그 소규모의 지상군들하고 포격전으로만 지금 유지됐었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차전, 지상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자체가 원래 기갑병과 출신입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땅을 따내기 위한 주요 거점을 탈취하기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차전, 지상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대규모 전차 병단을 만들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러시아군으로서도 이제 전역에 흩어지는 전차 병력들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1943년 독일과 소련의 건군 일척의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었던 쿠르스크 대전차전 같은 게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어떤 초조한 또는 이제 뭐 스릴 넘치는 그런 국민이 전개되기 직전 형태에 와 있습니다. 이 바흐무트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전쟁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일단 이 바흐무트 방면에서만 바그너 그룹이 한 1000명 정도가 전사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 자체는 막 여기에만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헤르손 구역에도 일부 있었고요. 동부전선 전체에 퍼져 있는데 총 한 4,000명 정도 전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엄청난 추리를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이제 앞으로 돌격, 과거에 뭐 일본 군대가 펼치던 그런 어떤 그 반자의 돌격 같은 그런 걸 다 강요하고 있다 보니까 죄수 출신들의 바그너 그룹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쓸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가 4,000명 같으면은 거의 그러면 사상자들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룹에, 한 제대에 이 정도 피해가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바흐무트 이야기인데, 바흐무트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전을 전개해야 되느냐? 시가전을 전개하는 순간 포위된 상태에 시가전을 한다 이러면은 외부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예비 병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구출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전은 방어하는 쪽이나 공격하는 쪽이나 극력 피해야 될 그런 전투거든요.
쌍방의 어떤 그 인력 소모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소규모의 병력을 갖다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전투 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은 함부로 대규모 전투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병사를 잃게 되는 건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12,000명의 러시아군을 작살을 냈다라고 평가 내지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그보다는 숫자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럼 러시아군이 대공세를 취할 경우에 러시아군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일단 바흐무트를 갖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너가 더 이상 추리를 갖다가 감내하기 힘들다면은 적기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같은 경우에도 영광선 후퇴였거든요. 거기서 괜히 쓸데없이 전력을 소모해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반격을 가할 여력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 퇴각해서 제2방어선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군사고문단에서는 아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물러난다 하더라도 너무 그래 쉽게 빠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와그너 그룹이라든가 러시아 정규군에 대해서 최대한의 출혈을 감내하도록, 그래서 아니 끝까지 이제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고 나중에 이제 퇴각을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더 밀어붙이냐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긴 한데, 빠르면 2주 안에 또는 이제 길게 잡으면 한 달 안에 바흐무트를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 그것도 현재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에서도 이제 포위당했다가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거기서 패퇴를 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에 또 항복을 했고 그런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포위되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바흐무트를 탈취했다고 할 경우에, 또는 이제 탈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현재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충계 대공세를 러시아군이 실시하고 한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흐무트에서 하르키우를 향해서 또는 키우를 향해서 계속해서 북쪽 또는 북서쪽으로 북진할 거냐, 아니면 다른 정부와 동일하게 남쪽 정부라든가 이런 데, 중앙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동일한 규모로 유사한 전력을 한꺼번에 동원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러시아군 사령관이라 할 경우에는 현재 자포로지아, 그러니까 중앙전선이라 할 수 있죠. 헤르손이 이제 서쪽, 남쪽이라 할 수 있고, 돈바스의 동쪽이면은 자포로지아는 그 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포로지아에서 여기서 북상에서 드네프로를 갖다 장악하게 되면은 완전히 하르키우와 키우의 숨통을 쪼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네프로라는 거는 그 유명한 드니에프로강에 걸린 드니에프로 페트로프스크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드니에프로 페트로프스크라고 하도 길어서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만, 지금 드니에프로라고 간단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명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서쪽으로 진격하는 게 주 공격 라인이 된다면은, 아마 자포로지아에서 제2전선을 갖다가 만들어서 왼쪽 훅을 미긴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주공의 어떤 대규모 공세를 지지하는, 지탱하는 조공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일직선으로 바흐무트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해서 일직선으로 북쪽이나 북서쪽으로 진격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대체적인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헤르손을 탈환을 하고 남부 전선이 동부 전선보다는 러시아군의 병력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드니에프라는 대하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대하를 갖다가 건너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서히 대규모 병단을 규합해서 움직인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로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러시아군을 갖다가 일격에 경멸하기 위해서는 자포로지아에서 남쪽으로, 정남쪽으로 종단, 그러니까 남하하면서 러시아군을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한 방을 노린다면 그런 식의 어떤 전략 전술의 기초에서 적을 강타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러시아군을 동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대치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바흐무트 하나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군도 자포로지아 하나의 모든 병력을 다 쏘아붙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북부에서 어떤 남진하는 거,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진하는 거 같이 아마 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공세 방향을 같이 설정할 거다라는 게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서방에서 뭐 전차가 200대, 300대 정도 들어온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완편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일단 이 전차들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으로서는 이제 급한 게 바흐무트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병력 밀도도 좀 낮고 러시아군에 워낙 예비 병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지금 푸틴이 3월까지 돈바스 전선을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력의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아마 게라시모프는 계속해서 바흐무트를 칠 겁니다. 치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 바흐무트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전차를 여기에만 투입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이 큽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전쟁이 1년 정도 이제 지속되면서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쳤거든요. 이게 참으로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과 유사한 그런 전투 양식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이게 구닥다리였던 전쟁 방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게 대전차고 전차호로 만들어 놓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설사 많은 전차를 동원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기동 전력이 아마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전은 극력 피해야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래서 동부전선에 바흐무트 정부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성급하게 전차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전차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럼 이걸 갖다가 전차만으로는 이제 전쟁이 안 된다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장갑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병 운반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공권, 이게 모든 재병과가 연합, 이것도 재병 협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 하나가 아니고 보병이라든가 포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군이라든가, 이 모든 게 가장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적군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이 만들어낸 전격전의 이제 기본 요체이긴 합니다만, 야간 병력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돌파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흐무트가 됐든 동부전선, 돈바스 정부의 어떤 지역이 되든 간에.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서방으로부터 전차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이제 전차가 동원됐다고 할 경우에 그 전차를 절대 분산시키지 않고 병력을 집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력을 집결시켜서 바흐무트라든가 자포로지아라든가 그 주변에 러시아군의 방어선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1기 대대 정도로 아마 좁은 구역에 돌파가 마련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총력을 다해서 거기에 기갑 병력을 갖다 쓸어넣고 그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2차 대전 때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파를 마련한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 정가 확대 국면에서 재병 협동의 모든 제대가 한꺼번에 적에게 이제 타격을 동시적으로 가하는 그런 전법을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러시아군하고 달라서 지금 서방에서 최근에 결정한 전차 공여 이게 아마 확실히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물동량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공세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3월 달에 공세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레오파드2 전차라든가 그런 어떤 EU 국가, 나토 국가, 회원 국가들이 보내주는 전차를 갖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을 거쳐서 하나로 된 제대로 완벽한 제대로 편성하려면 이게 아마 3월에 좀 지나야 될 거다. 그러면 결국 빨라야 4월 또는 5월이 돼야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반격 공세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지금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러시아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만약 의혹을 내서 우리가 먼저 치겠다. 성공 필승, 먼저 때 선방을 가하는 놈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축차적으로 드론의 전차들을 갖다가 전선에 뿌리게 되면은 요긴한 시점에, 요긴한 지점에 병력을 집결시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는 서방으로부터 드론의 전차가 완전히 도착하고 거기에 전차병들이 익숙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하는 이제 전차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라든가 실제 그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숙달을 하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군이 이제 미국 29라든가 구소련제, 구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F-16이 공유된다 그러면 조종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조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은, 조종관을 이렇게 키를 다루는데 벌써 이제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의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게 이제 근육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F-16 최강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걸 숙달하는데 아마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거다. 전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챌린저2 전차 공여가 결정도 난 다음에 벌써 우크라이나 병력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병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2달 정도는 전차병들이 충분히 숙달된 훈련을 해야 그래야 본격적으로 전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전차가 공유되는 거, 전차병들이 훈련을 완료하는 거, 그 시점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개시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러시아군의 선방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지금 3월달 국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은 일단은 공격적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세를 한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을 리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동 방어 형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계속 이제 소모시키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전차들이 확실하게 확보된 다음에 그때 이제 파이널 블로우를 미기는, 그때는 이제 그 공세적 수비에서 그다음에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국민이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올 초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전투기 이야기가 일부에서 잠깐 좀 했습니다만, 전차와 전투기,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3종 세트가 우크라이나군에 실질적으로 공여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이제 무기체계가 되겠는데,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만약에 자포로지아를 갖다가 종단해서 러시아군을 두동강으로 만들어내고 크림 반도를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탈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상당한 화포 사격을 통해서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기지를 갖다가 이제 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공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거의 지금 크림 반도 전역에 러시아군의 병참 기지 또는 군 기지라는 게 아마 100개수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용 그 미사일 체제로는 도저히 격파시키기 어렵고, 젤렌스키의 말을 빌리자면은 300km 이상 날아가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차 이하가 확정되자마자 잡을 전투기 달라. 그래서 만약에 2월 14일 날 람슈타인에서 전투기 공예회의가 또 이렇게 순항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면 그 뒷날 젤렌스키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장거리 미사일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냐 그러면 그간에 하이마스 사정거리 80km입니다. 하이마스가 이제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 최근에 하이마스에 대해 전과에 대해서 별로 들은 바가 없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정거리가 80km로 제한되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그 사정거리 안에 있던 그 유리창고라든가 병창 기지라든가 하는 걸 갖다가 하이마스의 사정거리 밖으로 많이 밀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고 하니 지난번에 의욕적으로 단순히 돈바스 전구를 안정화시키고 자포리아를 따낸다라는 걸 넘어서 크림 반도까지 종국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에이테크스와 같은 300km 이상이 날아가는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차로 밀어붙이든가 하는 건데, 그런 크림 반도에서 지상렬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미사일 체제로 일단은 화끈한 선제 화포 사격을 한 다음에 저게 병참선, 병참 기지, 그 다음에 유류 탱크 이런 걸 다 격파시키고 난 다음에 지상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크림 반도라는 게 전차전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돈바스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자포로지아 이쪽 중앙 정부에 있어서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차전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자연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크림 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차들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1942년 독일의 11군 사령관 에리 폰 만슈타인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말에 세바스토폴 요새를 점령하면서 크림 반도를 완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동원한 장갑사단이 단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2장갑사단. 그것도 완편체제는 아니었고요. 그 말은 크림 반도에 든 자연 조건상 전차만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수한 어떤 그 아주 깊게 파인 골짜기라든가 그런 게 크림 반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한 보병이나 지상군의 어떤 그 협동체제만 가지고는 힘들 거다라는 게 지금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차 공유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면서
틈만 나면은 막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언급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게 2월 1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핵무기 사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조기에 아마 핵을 썼다면은 굉장히 아마 러시아에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들도 찌질하게 독일처럼 겁먹고 핵무기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동부전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단순하게 이제 양군의 교착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착 상태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난번에 동부전선에서 리만이라든가 이줌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큰 전과를 얻었죠, 우크라이나군이. 그런데 아직도 크렘미나 바로 오른쪽에 있는 크렘미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하간 동부전선 돈바스 정부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많은 예비병력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 말은 우크라이나군의 계속 진격, 작년 여름 9월에 보였던 그 계속 진격을 어느 정도 러시아군이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에 병력을 집중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이 교착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궁극적으로 지금 돈바스 전선에서 작년 8월 9월과 같은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서 러시아군이 패퇴하게 됐다 그러면 밀리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또 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양군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소모전,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6개월 동안 공방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착 상태인 상태에서 함부로 핵을 쓰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시중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허접하게 짝이 없는 보수파 유튜브들 보면은 우크라이나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교는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심지어 한국에 뭔 빚이 있다고 걔들 병사들 다 죽이면서 6.25 때 여기까지 참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거 1950년에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바그너 그룹의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미 국무부라든가 국방부,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제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100%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찝찝한 이야기였는데 바그너 그룹이 중국의 어떤 기업으로부터 영상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최첨단 기기를 갖다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스페이스 T라는 그런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자료 송출하는 그 기자재, 그게 아마 삼성 반도체 또는 이제 삼성의 핵심 기술이 아마 체화된 그런 어떤 장비 부품들이 아마 그 안에 공유가 됐던 모양입니다. 판매가 됐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이 삼성 때문에 또 열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말 확실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는 러시아 또 그를 추종하는 바그너 그룹, 그 바그너 그룹의 무기체계에 한국이 지원하는 이런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건 아마 계속해서 증거가 확보된다면은 아마 삼성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아마 전모가 드러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미 뉴스가 떴죠. 삼성의 자회사 아마 세미스 같습니다. 그 삼성 자회사가 아마 거기 CEO가 삼성의 이제 유력 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나와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그런 사건 이게 나왔죠. 그래서 그게 아마 1월 17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개한 업자 4명 그 다음에 그 핵심 기술을 갖다 개발한 놈 1놈 그게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소가 됐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그게 아마 미국이나 일본 뉴스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 요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아마도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러시아 이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떤 기자재를 넘겨졌을 때 그 기자재 안에 한국 부품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조명될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심지어 미국도 중국이나 이란이나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도 자국 회사 부품들이 최첨단 무기에 삽입되는 장착이 되는 그런 걸 나중에 사후에 또 발견해서 고발하고 적시하는 이런 뉴스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딱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들의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한국 기술이 전이가 됐다. 그게 때문에 전달이 됐다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공식화된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대중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좀 꼬드기고 있는데 C4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떴습니다. 그럼 대만은 왜 안 들어가느냐? 대만은 지금 뭐 현재 형식적으로는 국가라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협의체에는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나 일단 뭐 배후에서는 얼마든지 미국과 조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또 거기에 첨단 기술이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이제 우호 맹방 국가들 간에 어떤 조율하는 문제, 정보 공유의 문제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바로 1월 30일, 1월 31일, 1월달 마지막 두 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는 1월 30일 날 노르웨이 총리 출신이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옛날에는 나토 사무총장들은 되게 미군 뭐 EU가 그러니까 나토군의 사령관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고 했었는데 냉전이 이제 끝나고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좀 느슨하게 생각했던지 일반 정치가 출신들을 갖다 사무총장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마 덴마크 국방장관이던가요? 그 사람이 나토 사무총장을 했던 것 같고 그 사람 제가 국회 있을 때 만나서 점심까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1대1로 먹은 건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말이죠. 그래서 뭐 스칸디나브 출신 그 외교관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한국 방문하고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랬더니 북한에서만 난리가 났다 이거죠. 북한에서 나토 사무총장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이게 뭐 나토의 어떤 그런 세력 균형,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동북아에 갔다 와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닌가. 뭐 북한이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왔을까? 물론 이제 북한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과 나토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 보로하게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바틀에서는 안 될 거는 결국 전체 서방 국가 중에 한국도 서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가장 한국이 약하다는 걸 갖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데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그러니까 비군수 물자들은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감사 표시를 했다는 거는 좀 더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왔을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심지어 군사 무기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한국 너는 뭐 하냐. 그런 식의 언지를 분명히 우회적으로 줬을 겁니다. 그래서 솔텐베르크 사무총장이 방한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거는 사실은 이게 상당한 압박을 하러 온 거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지금 소홀히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종국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서방이 그런 식으로 세계체제를 재편할 때 한국이 별로 얻을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차디찬 그런 냉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뻔한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회적으로 아마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 세계 지금 안보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나토 사무총장 미 국방장관인데요. 바로 이튿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왔습니다. 이건 지난번 SCM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이후에 처음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했었죠. 30일 날 와가지고 남 행사가 없었고 31일 날 와서 회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주요 골자들은 신문지상에는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핵 보유 발언 거기에 대한 어떤 진화 작업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물론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권도 같이 협의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임 말하면 DSC TTX라는 건데 그래서 맨날 이제 확장 억제 전략 하는데 이거 좀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모색해보자.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문재인 때 제대로 아예 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한미연합훈련 이걸 좀 더 고강도로 하자.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기간도 늘리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오갔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건에 대한 문제는 나토 사무총장 때보다는 덜할지 모르나 아마 오스틴 장관하고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갖다가 이전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안보 환경을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당장 임박한 북한의 미사일 체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문제, 한미일과 어떤 식으로 교섭을 강화할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한 나라의 전쟁이 터졌을 때 그게 어떤 그 에너지원의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 1차적으로 이런 거가 결부해서 한국이 특히 글로벌 파워로서의 한국이 절대 방관하거나 제3자적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여하간 어떤 역할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온 거는 그는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 지금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안보적 기회를 해달라 하는 게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서방의 미국에서 계속 이제 한국의 어떤 기회를 늘리려는 이런 이제 압박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대표님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안보의식이 많이 투철해졌다. 특히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72%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문제. 그다음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도와줄 거다, 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게 불과 51%, 40%가 넘는 사람들이 아마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문제, 이런 냉소적인 문제, 이런 어떤 그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미국에도 전파가 되니까 아마 급해서 그런 진화 작업 때문에 오스틴 장관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또 좌빨 정부 들어서고 또 민주당 출신 계열의 어떤 애들이 대통령되고 이러면 이 여론조사 또 바뀝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지금 웃기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하간 보수 정권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트렌드의 전환, 태세 변화의 가능성이 탐지됐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들어오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안보 정세, 그 다음에 남북 간 대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왜 인구의 절반은 문정권, 이재명, 그 다음에 민주당 따까리들, 정교조, 민노총 이런 아들한테 아직도 지지를 보내건 미온적 입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죠.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저런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있는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하고 선거했을 때마다 뽑아준다? 그러면 이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요하다는 게 72%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국내 정세의 방향, 대외적인 문제, 안보 문제, 글로벌적인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민의 어떤 정서, 심리적 어떤 조건, 이게 실제 투표 과정에서의 정치적 어떤 행위하고는 전혀 결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순치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게 아마 혁명 21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